자, 교재는 419페이지 행위를 봅니다. 자, 행위는 횡령과 반환 거부죠. 횡령에는 자기 부작위, 법률행위, 사실행위가 있고요. 보통 이제 매매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소비를 하거나 은닉하거나 전매를 부인하거나 하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법률행위 경우에는 유효, 무효, 취소 상관없습니다. 영향이 없다 그랬어요. 반환 거부도 되고요. 자, 밑에 판례 봅니다. 자, 횡령행위는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자, 밑에 보시면 자, 내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심 밑줄 그시고 X. 밑에 보시면 외부 인식 동그라미, 이러한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반환 거부 나와 있죠. 단순한 반환 거부만 갖고는 안 돼요. 단순한 반환 거부 밑줄 그시고 X. 자, 밑에 보시면 반환 거부 행위가 횡령과 똑같다. 그쵸? 똑같다. 같다 동그라미. 보이실 정도가 되었을 때 횡령이 된다. 우리 부작위번 배웠죠? 동치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 보도록 하죠. 자, 피고인이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부동산 매도에 관련된 사무위탁 취지에 반하여 밑에 계약금으로 수령한 돈 나와 있는데 이 돈을 반환 거부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그래서 단독 소유라 할 것임에도 익명조합 관계의 영업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혹시 반환 거부했다고 했을 때 횡령으로 본다. 돌려달라고 하니까 2년 동안 더 농사 짓겠다고 하면서 이 논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랬을 때 불응했을 때 이것도 횡령으로 보았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 쭉 읽어보시고요. 자, 불상의 행방에 관해서 납득을 할 만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납득을 할 만한 설명을 못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반환 거부했다고 보아서 횡령죄로 보았죠. 자, 매일 그날의 매출금 전부를 송금하되 대금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회사가 갖기로 이렇게 약정했는데요. 전부를 송금하다 했잖아요. 근데 일부만 송금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요 나머지 대금이죠. 나머지 대금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횡령죄가 된다. 왜 전부를 준다고 약정했는데 전부를 안 주고 일부만 주고 일부는 안 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횡령이 된다는 거죠. 자,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명의로 이 계좌에서 그쵸? 조합 명의 계좌에서 개인 채무 변제, 개인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횡령이다. 회사에 귀속됐으니까 회사 소유권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지 멋대로 썼다는 거죠. 그랬을 때 횡령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구후라고 했죠. 기수된 이후입니다. 그 기수가 된 이후에 상환했다 하더라도 빠꾸 후진 없다 했어요. 여전히 기수입니다. 8번 보시면 보관 중인 타인의 금전이죠. 이걸 횡령했으니까 당연히 횡령죄 될 것이고 자, 밑에 보시면 밑에 그 대등에게 의해서 상계 의사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상계는 맞게산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기수가 된 이후에 이런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기수가 됩니다. 그렇죠? 여전히 기수다. 자, 그 밑에도 회사 돈이니까 타인 소유죠. 내가 보관자가 임의로 썼다라고 하는 말은 사적 용도로 썼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횡령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역시 그 기수가 된 이후에 그 돈을 다시 입금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수가 된다. 빠꾸 후진 없어요. 미수 불가불 안 돼요. 여전히 기수가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죠.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기수가 된 이후에 반환하였다. 기수가 된 이후에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다. 기수가 된 이후에 다시 입금하였다. 여전히 기수가 됩니다. 자, 10번 가보죠. 자, 이사 등이 임무상 임무에 의하여 보관 중인 회사 자금을 뇌물 썼다는 거죠. 뇌물 동그라미. 그렇죠? 그랬을 때 요거 횡령죄로 봤어요. 요것은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기타 다른 목적이었다. 다른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는 것이다. 이거 잘 나옵니다. 체크하시고. 요 논리는 뭐다? 회사 자금으로 뇌물이 아니라 배임 증제라 할지라도 결론은 똑같다는 겁니다. 여전히 횡령죄.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공장저당법에 따라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 나와 있습니다. 이 공장재단 세무 쳐보세요. 세무 쳐보시면 요거는 양도담보 처분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것은 공장저당법의 강행성이라는 거예요. 강행성이기 때문에 이거 양도담보 처리하면 담보 제공해서 하게 되는 것은 무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장저당법의 강행성에 따라서 무효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 대출 받을 때 그 가제도구 있지, 가제도구 뭐 어선이라든지 공장기계 이런 것들은 함부로 그 저당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다 무효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뺏어가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숟가락 젓가락까지 가제도구 다 뺏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뭐 해서 밥을 먹고 살고 뭐 해서 돈 벌어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건 처분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그 기기에 대해서 다시 근저당 설정했다 하더라도 강행성에 비춰서 무효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됩니다.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단순히 반환 거부만 갖고는 죄가 안 된다 그랬죠?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었지? 페이지가 보시게 되면 여기죠. 그렇죠? 두 번째 줄 끝에 단순 반환 거부만 갖고선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그대로 떼어서 두 줄을 떼어서 출제가 된 거예요. 자, 한번 나왔죠? 자, 또 횡령이 안 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례가 바로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밑에 이거란 말이에요. 3번부터 해볼까요? 3번부터 해서 6번까지가 전부 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명의 이전 거부했죠? 왜 그러냐 하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다음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밝혀지지 않으면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연체 차임을 지급하기 전까지 받으면 내줄게, 받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죠. 이것도 반환 거부한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구상금 채권 집행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7번 같은 경우가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좀 어려운 판례인데 체크 한번 해볼게요. 좀 어려운 말 나옵니다. 집행공탁이란 말 나오고 뭐 변제공탁이란 말 나온단 말이죠. 이게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변제공탁이 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채무자가 있어요. 그렇죠? 채권자가 B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냥 빌려주겠나요? 담보 잡히고 빌려주죠. 그래서 뭐 아파트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부동산 그런 것을 담보로 잡히고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자, 변제기가 이제 어느덧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이 B가 이제 원금과 이자, 이 원금하고 이자를 갚으려고 오는데 얘가 도망갔어요. 도피를 한단 말이에요. 도피나 도망, 피한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거나 집에 없어요. 부재 중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그럴까요? 아니, B가 원금 이자를 갚으러 오면 얼씨구나 해서 원금 이자 받고 담보 물건 풀어줘야 되는 거지. 왜 이 사람이 돈을 받지 않고 도망가나요? 속셈을 따르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거 먹으려고. 내가 보니까 이 아파트나 뭐 땅, 토지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니까 여건이 좋아요. 그래서 올라갈 것 같아요. 주변 소식 들어보니까 어디가 뭐 개발된다고 막 소식이 나오니까 이거 내가 먹고 싶어서 이 사람이 억지로 돈을 안 받아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B가 큰일 났죠. 큰일 났단 말이에요. 변제기가 도달아 했는데 안 갚고 도망가니까 그러면 계속 이자는 갚아야 되잖아요. 원금에 대한 이자는 매번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 B란 사람이 이 법원에 찾아가요. 법원에 찾아가서 공탁을 해버려요. 이 원금 이자를 법원에 가져갑니다. 공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공탁? 내가 돈을 빌렸잖아요.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탁 중에 공탁이 여러 가지 종류의 공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변제 공탁이다. 내가 원금 이자를 빌렸었기 때문에 그 빚 갚겠다. 변제하는 공탁이다. 그러면서
이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나요. 공탁을 해버리게 되는 순간 이 B는 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난다. 그게 공탁제도의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법원에서 채무자로부터 공탁금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통지를 해줘요. 통지를 한단 말이에요. 야, B가 와서 원금이자 갖고 왔으니까 너 받아가. 그러면 A가 와서 받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이러한 취지가 변제공탁 취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매 처리했다 하더라도 경매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일단 이게 변제공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집행공탁이라는 게 뭐냐? 집행공탁이라. 자, 이겁니다. 역시 A가 있어요. 요게 채권자예요. 자, B가 채무자예요. 자, 그래서 A가 B에게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단 말입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A에 대한 또 채권자가 있어요. 갑이라는 채권자도 있고 을이라는 채권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갑, 을과 A 사이 관계는 A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B는 뭐가 되겠어요? 갑, 을이 봤을 때 채무자 A의 채무자인 B를 뭐라 부르겠어요? 이건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 이렇게 불러요. 제3채무자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갑이란 사람은 A에게 2천만 원 빌려줬고 을이란 사람은 A에게 뭐 5천만 원 빌려줬어요. 그쵸? 뭐 채권자가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변직에 다달했는데 갑과 을이 그래요. 야, 너 돈 왜 안 갚냐? 빨리 돈 갚아라 하니까 뭐 돈이 있어요? B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거지. A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갑과 을이 A에게 돈 달라고 하니까 A가 야, 나 돈 없다. 난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으면 근데 그거 돌려줄게 하라고 하니까 뭐 그게 말뿐이지 실제로 실행이 안 옮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요 갑과 을이 채무자인 A가 제3채무자에 대 갖고는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해버려요. 이렇게 압류를 해버린다. 압류를 해버려요. 압류를 해버리게 되면 A가 압류를 해버리게 되면 물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 압류 신청을 걸어놓게 되면 법원에서 법원에서 압류 신청을 해버리게 되면 법원에서 통지를 해주지. 그래서 A가 B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이 법원에서 압류를 걸어버려요. 걸어버리기 때문에 A는 B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없고 B는 A에게 돈을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이 법원이 이 B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 B가 A에게 1000만 원 빌린 것을 갚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갚아야 될 텐데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A는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B도 A에게 돈을 갚아야 하고 원금 이자 갚아야 되니까 이자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A는 받지 못하게끔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B는 법원에 가서 이것을 공탁해버려요. 공탁을 해버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B는 A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난다. 근데 이 압류를 걸어놨다 그랬죠? 압류를 걸어놨고 그래서 B는 A에게 돈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B는 그래서 법원에 가서 공탁을 해버리게 되는데 그 공탁이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이 집행공탁 말이야. 집행공탁. 즉 갑과 을이 A가 B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이걸 집행해버리려고 하거든요. 집행해서 내가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종류를 그때 제3채무자인 B가 이 집행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이자 등이 나오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공탁금을 걸어놓는 것이 바로 집행공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이걸 통보해 주겠죠. 통보해준 채권자의 채권자인 A에 대한 채권자인 갑과 을에게 통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갑과 을이 법원에 와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갖고 있는 2천만 원 받을 돈 있고 5천만 원 받을 돈 있잖아요. 그렇죠? 그 채권액에 비례해서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다 갚았다고 한다면 이 1000만 원에 비례해서 각각 5분의 2, 5분의 이 2천만 원이나 5천만 원에 대한 각각의 비율에 맞게끔 갑과 을이 나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집행공탁인 거예요. 아시겠죠? 변제공탁은 이러한 취지가 되고 집행공탁은 이러한 취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보았다면 자,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요 2번 사례인데요. 요 2번 사례 볼게요.
자, 피고인이 있어요. 이거 마을 주민이에요. 마을 주민. 마을 주민인데 요 피고인이 살고 있는 땅이 있어요. 땅. 자신의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가 수몰됩니다. 수몰. 저 위에서 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댐 공사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이 수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땅이 이제 이 댐 사업의 관할구역 안에 들어가서 수용되다 보니까 보상금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체가 누구냐면 사업 주체가 누구냐면 한국수자원공사야. 수자원공사인데 얼마를 받을 돈이 자기 땅이 들어갔으니까 자기 땅이 들어가서 수몰되는 그 땅의 보상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500 정도가 나와요. 예를 들면 5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피고인은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500을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채권이 무슨 채권인가 하면 토지보상금 채권이야. 토지보상금 채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피고인은 채권자가 되는 거고 수자원공사는 500만 원에 대한 땅 보상금을 주어야 할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요 피고인이 또 누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게 바로 서울보증보험 공사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1000만 원 정도, 예를 들면 쉽게 1000만 원 정도를 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보증보험공사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서울보증보험공사가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고, 자, 피고인은 1000만 원에 대해서 채무자가 되는 거죠. 이 피고인의 채무자가 수자원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3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보증보험공사가 봤을 때. 그쵸? 자,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돈이 없죠.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땅 보상금이 나오면 일정한 부분을 갚을 수가 있는데 땅 보상금이 아직까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보증보험공사 채권자가 이 피고인이 받을 돈 500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놔요. 이렇게. 압류를 걸어놓는다. 물론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압류를 걸어놓겠죠. 법원에 가서 압류를 걸어놓으면 이제 이게 통보되겠죠? 이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통보해주고 수자원공사에 통보해주고 그래서 이 서울보증공사가 500에 대해서 압류 걸어놨으니까 피고인은 수자원공사에게 500을 받으면 안 되고 공사도 피고인에게 500을 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500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땅이 수물되는 거니까 땅을 수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압류 걸어놓으니까 이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법원의 통보가 왔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자원공사가 이제 법원에 가서 공소하는 거예요. 아니, 난 모르겠다. 니네가 알아서 나눠 갖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 공탁을 무슨 공탁 해야 됩니까? 집행공탁 해야 되는 거죠. 집행공탁 해야 되는데 이 수자원공사가 착오했어요.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집행공탁 한 것이 아니라 이 변제공탁을 했다는 거예요. 변제공탁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변제공탁을 해버리니까 법원은 변제공탁이니까 집행공탁이 아니고 변제공탁이니까 법원직 공무원이 이 친구에게 통보를 해줬단 말이에요. 야, 수자원공사가 너한테 뭐 빌린 돈이 있는지 뭐 줄 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500을 갖고 왔다야. 갖고 왔으니까 니 받아가라 이렇게 통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부 아저씨가 법원에부터 500만 원 받아가라 하니까 법원에 와서 이걸 수령해 갔단 말이에요. 수령해 갔단 말입니다. 자, 큰일 났지. 큰일 났단 말이에요. 자,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서울보증보험공사도 알았고 이 수자원공사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자원공사가 피고인에게 가가지고 내가 변제공탁을 하면 안 되고 원래 집행공탁을 해야 되는데 야, 그거 네 돈 아니다. 야, 네 돈 아니니까 빨리 내놔. 하니까 이 아저씨가 이 동네 농부 아저씨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니까 이미 수자원공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나한테 돌려줘.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야, 그러면 그 네 돈 아니야. 네 돈 아니니까 빨리 이 보증공사한테 줘 하니까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자원공사가 소송 걸었어요. 그거 내놔. 네 횡령죄다 라고 했는데 횡령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횡령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집행공탁이 모를까? 집행공탁이면 소유권은 보증보험공사가 소유권자가 되겠죠. 근데 이게 그 공탁의 종류 명목이 변제공탁이었고 변제공탁이어서 받아갈 돈은 당연히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피고인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이 변제공탁으로 인해서 받아간 돈은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 친구에게 주거나 이 친구에게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은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 뜻입니다. 만약에 집행공탁을 받아버려서 받아갔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어요. 변제공탁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변제공탁의 근거에 의해서 받아간 돈은 자기 돈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 횡령죄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도 체크하시고. 제3채무자가 누군지 아시죠? 이 수장공사입니다. 집행공탁을 해야 하는데 변제공탁을 했다. 그쵸? 변제공탁을 했다. 그래서 이 집행채무자 누굽니까? 이 피고인이죠. 채무자가 그 집행공탁의 근거에서 받은 돈은 여전히 내 소유다. 그렇죠? 내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거부를 했다고 해서 횡령이 될 여지는 없다. 이 뜻이. 자, 밑에가 사실관계 나와 있죠? 사실관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됨으로써 토지 보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채권자 갑회사가 이 서울보증보험공사입니다.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송달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수장공사가 업무 착오로 토지 보상금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를 받은 돈은 뭐다? 이를 받은 돈은 이겠지? 이퀄 피고인 소유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래서 공사의 반환을 거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이 돈은 내 돈이기 때문에 횡령이 될 여지는 없다. 이런 말. 유죄가 아니다. 그쵸? 무죄가 된다. 이 뜻이에요. 출제가 한번 된 적 있어요. 최근에. 이것도 좀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원래 이런 것은 어려워서 출제가 안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형법이 모든 직렬에서 필수 과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판례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대비해 두시면 돼요. 자, 넘기셔서 기술시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횡령죄는 미수처벌조항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 미수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학설 판례 견해들이 있는 것인데요. 학설은 그래요. 표현설이라는 거지. 영덕의사가 밖으로 표현되기만 하면 곧장 기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미수처벌조항이 법조문에는 있지만 실정적으로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학설입니다. 학설. 판례는요. 판례는 그렇게 봐요. 학설과 같이 그렇게 표현설로 봐요. 근데 실현설을 취한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실현설은 뭘까? 위에 올라가 볼게요. 영덕의사가 실현되었을 때 기수고 실현되지 못하면 미수가 된다는 견해인데 그 말은 뭐다? 보통 부동산일 때 나오죠. 이전 등기하면 기수가 되고 못하면 미수가 된다. 그래서 계약금이나 증도금 받게 되면 그런 취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이냐? 보통은 이 동산이라든지 자, 금전 같은 경우는 뭐 등기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표현설 입장에서 기수 처리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등기 치면 기수가 되고 등기 못 치면 미수가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죠? 자, 밑에 판례 가보죠. 피고인이 자기 점유하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원사 이 실사자입니다. 실사자. 원재료. 오리지널 재료. 불법 영득 의사로 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가공할 연자입니다. 가공할 연자. 이 가공 행위를 해버리잖아요. 그쵸? 원사를 연사로 가공 행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위에 나와 있듯이 이 영득 의사가 외부적으로 연사를 하려 해버리는 순간 곧장 기수가 된다. 표현되었기 때문에 곧장 기수가 된다. 라고 해서 이때 나와 있지 밑에 기수가 된다. 이렇게 봤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 집에서 실 있잖아요. 실, 하얀 실. 그 실이 전부 다 색감으로 알록달록하게 돼 있죠. 검은색, 빨간색, 흰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원래 원사는요. 원직물은 누리끼리 해요. 그게 이제 그 목화 섬도 안 그랬나? 이불도 안 그래요? 이불도 밭에서 잘 재배하는 그 목화에서 그 봉오리에서 퐁 터지면 그쵸? 열매가 되어서 퐁 터지면 그게 실이 나오거든, 실. 푹신푹신한 심. 푹신푹신 섬유라고 하나? 제가 어렸을 적에 봤는데 그거를. 그 색깔이 이쁘지가 않아요. 누리끼리 하다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물감을 타버리게 되면 흰색이 되고 검은색이 되고 빨간색이 되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사에 대해서 물감을 타버려서 연사를 해버리는 순간 기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산이죠, 동산. 자, 판례 보시게 되면 여기 부동산 나와 있네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를 마칠 때 등기 동그라미 맞추면 기수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이것도
위탁받아 식재 관리해오던 나무들 나와있죠. 나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수목이죠. 수목. 임목이야. 임목. 이것도 등기합니다. 등기. 아시겠죠? 임목 등기라고 있어요. 임목 등기. 그러니까 보통 그 길거리에 있는 그런 뭐 산에 있는 그런 나무들 말고 그 고가의 나무들 있잖아. 고가의 나무들. 그쵸? 그런 나무들 보통 임목 등기 해버리죠. 임목 등기 해버리면 이게 부동산처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임목 등기 해버리는 그 나무는 고가가 많아요. 우리 그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 아파트들 많이 있잖아요. 그쵸? 새로운 아파트들. 거기 그 나무들, 소나무들 많이 심죠? 고가의 소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크게 나가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주게 되는데 여기 계약금 쳤다 했죠? 계약금 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착수가 됐다는 거예요. 착수가 됐다. 물론 등기 처리하면 기수가 되는 거고 계약금 치게 되면 착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실행의 착수. 그래서 여기서 미수죄를 인정했던 판례가 됩니다. 원래 보시면 표현서를 취하게 되면 표현서를 취하게 되면 이것도 기수가 되는 거겠죠. 기수가 되는 것인데 기수 처리를 하지 않고 미수 처리를 했다는 것은 표현서를 취한 것이 아니라 실현서를 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해설 나와 있죠. 해설. 위헌범이긴 한데 추상적 위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판례는 구체적 위헌범으로 봤어요. 그래서 판례가 횡령죄를 구체적 위헌범으로 보았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밑에 소유권이라든지 이러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미수범이 될 여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계약금 처분한 것은 뭐다? 밑에 아직까지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수 처리하겠다는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목처분 사건은 한 시험 2번 나왔어요.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